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예고했듯이 타인을 의식을 해서 하는 소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소비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볼 것입니다. 눈치가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2차 시 수업을 찍고 나서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곧바로 3차 시 수업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그 어떤 난이도라든가 어떤 속성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과서를 좀 잠깐 훑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보는 형식으로 짧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 세 가지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따가 살펴볼 비합리적인 소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죠? 편승 효과라는 거 배울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나는 남들과 다른 특이한 혹은 특별한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속물 효과 혹은 스노브 효과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어떤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러한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과시 효과, 베블렌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세 가지 제도가 어떠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자, 학습 과제는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비 행태를 보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소비 행태는 내가 생각을 하든, 즉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든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즉 객관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합리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한 경험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이러한 소비들을 했다. 근데 이러한 소비들은 합리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소비는 비합리적인 것이었구나 라는 그 소비 행태를 각각 알아서 자유롭게 서술하시되 거기에 대한 근거, 이유를 반드시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진 않고 짧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세 번째 3차 시를 통해가지고 선생님의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경제 주체라는 것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짧게 언급을 했듯이 가계, 기업, 정부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계라는 것은 어떤 소비의 주체로서 그리고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소비의 주체로서 개인의 만족,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업이라는 것은 뭐니 해도 영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즉 사회적인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해외 주체까지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드디어 고대하지 않았나? 아무튼 간에 해외 무역, 국제 무역과 관련해서 절대의, 비교의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릴게요. 어제 배운 내용들도 그렇고 오늘 배울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 논리들이 그리 만만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즉 한번 딱 들었을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마치 수학처럼, 산수처럼 내가 혼자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학습,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4에서 145페이지에 하단을 보게 되면은 각각 자료 1, 자료 2, 자료 3의 읽을 거리들,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자료 1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불안정 경쟁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교과서의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자료 1에서는 어떤 A라는 그룹이 다른 회사에 어떤 공급 요소들을 납품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즉 어떤 회사랑 다른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 간의 관계는 각각 거래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 그리고 이 A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A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수요하는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가 갑자기 B라는 회사한테 공급하고 있는 물량을 없애버린다면 B라는 회사는 상당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대신에 A라는 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공급을 하지 못하지만 다른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B라는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제품이 기존에 사용하던 거랑 잘 호환이 돼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존의 어떤 제품 호환성의 문제라든가 기타 가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A 회사와 B 회사 간에 마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공정한 상황을 제시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 옆에다가 그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불안정 경쟁 시장, 독점 시장이랑 과정 시장 두 가지 예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공급량이라든가 가격 등을 자유롭게 조절을 시켜가지고 이윤을 추구한다고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즉, 자유로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어떤 합의로 인해서 형성되는 그러한 가격 체계가 아니고 어느 일방이 공급량을 조절한다든가 혹은 가격을 조절해가지고 적당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반드시 다른 그 상대방, 거래 상대방한테 피해를 보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오페크. 이거는 1970년대에 일어났던 석유 파동을 예를 들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필드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총 공급이 되게 감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랑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석유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이 오페크라는 어떤 기구를 결성을 했는데, 이 국가들이 서로 암묵적이든 명시적으로든 합의를 해가지고 어떤 공급량을 조절을 시키겠다고 담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정유회사라든가 소수의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도 불안정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료 2번을 보면은 공공재의 부족과 관련해서 국방 서비스를 사례로 예시를 들면서 이러한 공공재라는 것이 왜 시장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재의 문제는 옆에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다 배웠죠? 비경합성 더하기 비배제성, 즉
비경합성 더하기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어떤 사례를 제시해가지고 설명하면 좀 좋겠는데 그럴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은 특히 공공재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호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적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다리라든가 어떤 좀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공공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공공재라는 것이 왜 절대적으로 그 설치를 함에 있어서 그 재화가 양이 적을 수밖에 없냐면 이 두 가지 속성으로 인해서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료 3번에 있는 문제는 바로 외부 효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가에 있는 거는 과수원이랑 양봉업자 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외부 경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에 있는 내용은 환경오염이라고 했네. 환경오염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불경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외부 경제와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서 과소 생산하는, 과소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외부 불경제와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서 과다하게 생산 및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문제를 내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를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인 소비 해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와 비합리적인 소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잠깐 정지를 하고 나서 적당한 공간에 필기를 해가지고 요 말들을 음미하면서 잘 따라오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합리적 소비라는 거는 제한된 소득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소비의 편익이랑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나의 어떤 소득적인 상황이 얼마인지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그 대안들, 각 대안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만족감이 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편익, 만족감에서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순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합리적인 선택 혹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4가지 정도의 큰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놨듯이, 자, 첫 번째, 자기의 주어진 소득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할 것. 자, 두 번째, 현재랑 미래의 만족을 모두 다 고려해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의 만족만을 위해서 소비를 하다 보면은, 즉 현재 저축 없이 소비만 막 한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미래에 대한 만족감까지도 적절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의 두 번째 원칙이라 할 수 있고, 세 번째, 최소의 비용이라는 것과 최대의 만족을 우리 이 단어를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배운 적이 있는 학생들이 있겠죠. 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창출하자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의 세 번째 원칙이라고 하면, 마지막, 재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 시장에는 이러한 재화들이 있고 대체할 만한 것들이 이런 게 있고 보완제로 사용될 만한 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격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이 정보를 통해서 잘 가지고 있는 다음에 소비를 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4가지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의 4가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외우지 마시고 당연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비합리적인 소비란 무엇인가? 자, 이러한 식으로 적어 있는 원칙과 정의를 합리적인 소비라고 가정한다면 이러지 못한 것은 바로 비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타인을 의식하는 어떤 소비 행태들을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주관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선호, 기호 이러한 것들보다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무작정 따라서 하는 소비,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로서 이것을 밴드웨곤 효과 혹은 편승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밴드웨곤이라는 건 옛날에 1920년, 30년 그때 어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유행했던 그 당시에는 문화생활이라는 거 기껏 해봤자 크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대. 이 서커스 같은 거 엄청나게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거든.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서커스 같은 거 할 때 이 서커스가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열린다는 그 홍보를 하든가 할 때 어떤 밴드웨곤이라는 게 큰 바퀴가 큰 어떤 악대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악대차가 딱 지나가면은 야 저기 좋은 서커스 구경거리가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막 따라다녔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서커스 뭐 붙이고 피리 불고 그러면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지. 그리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우리 소독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독차 같은 거 막 소리 붕 하면서 막 끄면은 방네 아이들 그거 다 냄새 좋지도 않은데 막 따라서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즉 나의 어떤 주관이나 선호 그런 거랑 관계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똑같이 따라 하는 거 밴드웨곤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듯이 어떤 뭐 패딩이라고 하나? 롱 패딩 전부 다 입으니까 나도 따라 입는 이런 거 그러한 거를 어떤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남들과 같은 것을 거부하는 특이하거나 특별한 것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속물 효과, 스노브 효과라고도 합니다. 혹은 백로 효과라고도 해요. 까마귀들 여러 까마귀들 있는 상태에서 백로 하얀색 그 새가 있으면은 혼자 특출나게 보이잖아. 나는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오히려 나는 차별화를 지향해가지고 그런 거 소비 안 해. 나는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것만 나를 위해서 소비한다라고 보는 어떤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요새 유행하는 말 있죠? 관종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 아무튼 간에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리는 지점도 약간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자신의 부라든가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 등을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소비 행태도 있으니 이것을 과시 효과 그리고 이것은 베블렌이라는 학자가 유한 계급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소비 행태를 논문으로 제일 처음에 제시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에요. 베블렌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 이태리 타올인가 어떤 타올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올이 있었는데 위에 가격이 10,000원인가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제품이 하도 너무 안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수로든 즉 고의로 했든 아니면은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간에 여기다가 공 하나 더 붙였더니 이 타올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뭐 실화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 좀 그 가격의 어떤 비싸고 싼 거랑 관계없이 오히려 더 비싸면은 더 사버리는 그런 효과, 과시 효과, 베블렌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
146, 147. 자, 146, 147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선생님이 일일이 읽어보진 않을 건데 요 정도 개념만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딱 제시했을 때 요것이 1번인지 3번인지 2번인지 가려내고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말 들어봤나? 한정판. 그치? 이 한정판을 고집해가지고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친구 중에 실제로 스타벅스라는 유명한 커피숍에서 제조해서 제작해서 뿌리거나 판매를 하는 텀블러라고 하지. 그 텀블러를 이렇게 수집하는 내 친구가 있는데 이 텀블러가 어떤 스페셜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특별 한정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거만 의식해서 소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좀 특이하니까, 특별하니까 라고 하는 소비 행태를, 자, 2번 선물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 됐지? 자, 요 정도 어떠한 사례를 제시했을 때 이게 이건지 저건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속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는 그래서 일일이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불안정 경쟁이라든가 공동체 부족, 외부 효과,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언급만은 했지만 이러한 네 가지의 요인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시장 실패라고 배웠습니다. 자, 시장 실패라는 거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 시장 실패의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반드시 성공을 하느냐? 아니죠. 즉 시장 실패라는 말에 반대말도 있으니 그 교과서에 공란에 한번 적어보세요. 정부 실패라는 개념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즉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 그리고 앞선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부패하는 현상, 그러한 현상들도 있는데 이것은 교과서의 141쪽에 보이는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담론, 가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이 시장이라는 곳을 관점이 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라는 애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입장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상기를 해보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어떤 논의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계속해서 기업 어떤 경제 주체의 역할을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수업 내용을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좀 제시를 했는데 이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시간이 맨날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좋아, 과제로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만 여기서 요거만 설명할게요. 자, 안 배운 내용이긴 한데, 자,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풀어보시고 과제 제출방에다가 요거와 함께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각자 개별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나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지 간에 이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계속 집중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화이팅!